지금부터 정책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유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해보고 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조항록 교수님부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대학교 한국학과의 조항록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로 신문 참가한 20주년 축하합니다. 그저 소개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이제 한국교육계 많은 일을 해오신 국립국어원의 최용기 전 교육부장입니다. 또 디지털 문화예술대학, 서울 디지털 문화예술대학 유교찬 전 부총장. 제가 한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맡았는데, 사실 5분 동안의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영호 대표이사님께서 한국공동체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최근에 제일동포 신문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계속 제기하고 계셔서 이 발제를 하는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먼저 한국어 위상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 전 세계 언어가 7,151개입니다. 그 에스놀로그라고 전형한 이제 세계 언어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그 저널이고 또 연구 기관입니다. 이 7,151개 전 세계 언어 가운데 한국어는 모로 사용하는 인구를 따지면 14명, 13위고 또 사용 인구 전체를 따지면 23위예요. 어떻게 보면 위상이 결코 낮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어가 저희보다 다 위에 있어요. 뭘 의미하느냐, 결국 민족 내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위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캐나다의 저명한 학자 디스와이라는 학자도 전 세계 언어를 4대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한국어는 밑에서 두 번째인 센트럴 랭귀지다 해서 민족 내부에서 쓰는 언어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어 공동체 미래를 생각할 때 희망 섞인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외국어 학습, 외국어 능력 평가의 그 플랫폼 가장 전형하게 듀오링고라고 하는데, 그 듀오링고에서 그 통계를 내고 있는 학습 사이트에 접속하는 그 접속자 수 가운데 한국어 학습자 수가 7위입니다. 7위. 이것은 중국어를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인 속으로 한국어가 확장돼 가고 있다는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한국어 공동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자유롭고 집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 대표이사는 여러 번 강조하시고 있습니다만, 자유롭고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 그 동포사회 내부에서 한국어 개선, 유지, 발전되는 노력들이 이제 가열차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뭐 우리가 그 두말의 여지 없이 모두가 중요함을 함께 공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재동포 사회는 학습자를 제공을 하고 또 교사도 제공하고 교육 장소도 제공하고 교육 기관도 제공하고, 그래서 국외 한국 교육에서의 즉 한국 공동체에서 그 중심에 재동포 사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동포 사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재동포들이 현지 학교에 진학하고 또 대학에 진학하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현지 사회로 한국어가 확대되는 과정에 재동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대학에 진학해서 한국어 강좌 개설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숫자가 늘다 보니까 한국어 학과는 한국학과 개설을 못해가 되고, 이제는 그게 아래로 내려와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한국어 과목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재동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재동포는 민족 내부에서 쓰는 언어를 계속 유지 발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어를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 시점이 냉정하게 볼 때
그 외에 그 한국어 그 사용자 집단, 넓은 의미에서 한국 공동체에서 재동포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왜냐? 상대적으로 현지인들의 한국어 학습 요구가 커지고 실제 학습자 수가 늘고 사용 인구가 늘면서 과거에 재동포가 거의 전부였던 이 시절에서 이제는 현지인이 확장되면서 그 비율은 정도는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한국 공동체에서 재동포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 부정적이나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재동포는 현지인과 함께 하고 있죠. 재동포 사회는 현지 사회와 같이 접촉하면서 공존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가 재동포 사회 내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로 딱 한정될 때 이 한국어 사용 가치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지인들과 함께 사용한 언어로 확장된다. 비록 재동포의 비중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현지인과 함께 사용한 한국어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책 토론회고 아젠다를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해서 뭐 5가지 이 한국 공동체 확장하기 위한 그 5가지 제안을 드리고 제 5분 동안에 맞게 약간 연장이 되겠습니다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건 절대적인 명제가 되는데 재동포 사회에서 한국어 개성 유지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재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되어 있는 한국어가 사용자에게 이익을 주는 언어로 자리매김이 돼야 된다. 이 언어가 계속 확장되려면 결국 그 언어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이익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자,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자, 이게 현지 초중고의 정규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을 받으면 돼. 지금 캐나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한국어를 배웠을 때 한국을 유학을 한다든지 모국 연수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현지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에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국어 사용자에게 이익으로 환원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한국 공동체가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바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 영어로 아티큘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상하급 학교 간의 연계입니다. 그동안에 국외에서 한국 교육은 재동포 사회하고 일부 현지의 중심대학 중심 양축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다행히 전 세계 많은 대학에서 한국을 가르치고 있어요. 즉 옆으로의 확장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아래로의 확장도 사실 나타나고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쪽으로 한국어 과목이 채택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을 하고 그것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접했을 때 당연히 대학 가서 한국어를 배울 용기를 갖고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한국 사용 능력을 가지고 사회 진출했을 때 그 언어는 계속해서 그 사용자의 언어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그런 면에서 상하급 학교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다행히 요즘 교육부가 자율국민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한해 초중고등학교 한국 채택 사업을 가열차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교육부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넷째는 재동포 사회하고 현지인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 한국어 현장에 여러 면으로의 그 학습 기회를 좀 확장해 줄 필요가 있다. 한국의 모국 연수 기회를 준다든지 또 한국어 학습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어떤 그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한국 각급 학교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한다든지 우리는 해외 현지 재동포 사회라든지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우리 정부가 뭔가 지원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그들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진정한 어떤 지원 활동이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민족주의식이라든지 우리가 한국 문화 모급할 때 우리 거 그들이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의 상당수는 자력으로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줄 뿐인 거죠. 그런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좀 더 학습 기회를 좀 더 넓히고 또 학습의 어떤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어떤 그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해외에서의 또 자유공부 사회에서의 한국어가 성공적으로 학습되고 그래서 한국 공동체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커밍스라는 유명한 학자 그런 얘기를 있어요. 외국어 배울 때는 누구든지 간에 두 개의 장벽을 문지방, 영어로 스레스폴드라고 하는데 문지방이 많은데 근데 한국어는 그 문지방이 앞에 놓여 있기로 유명해요. 한국어를 배우려 들어왔다가도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전세 학습자 분포를 보면은요, 초급의 학습자는 굉장히 폭넓게 부어져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서 바로 윗단계 올라가면서 급속하게 좁아져요. 피라미드 구조 중에서도 하변이 무척 넓은 그런 그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그럼 넘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전문성을 높이는 거죠. 한국어가 재미없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재미있고 쉽게 느껴지도록 하는 거. 그거는 전문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역시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사실은 담아내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그 시간이 좀 초과하고 말하는데 뭐 어떠한 말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플로어에 있는 질문은 발표로 다 끝나고 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충남 교수님의 한국인의 재동포 인식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남대 지충남입니다. 오늘 의뢰받은 주제는 내국인들이 730만 재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내국인 재동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가 그러한 내용을 의뢰받았습니다. 재동포대가는 2007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8차례 정도 3년 또는 2년 또는 4년 단위로 재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재동포 재단이 조사한 양적 조사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내국인이 재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6가지 문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3가지 제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재동포 인식과 관련해서 해외 이민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이영모 대표님께서도 많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국인의 60%가 약간 안 되는 57.7%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이제 주로 재인동포를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모국 투자와 관련해서 재인동포들이 구로공단이라든지 또는 마산 수출 자유공단이라든지 또는 86년, 88년 올림픽 그리고 뭡니까 IMF 때 달러 보내주기 운동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노구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내국인들이 잘 모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가라고 했을 때 역시 그 민족주의 성향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혈통, 민족 그러한 순으로 그리고 이제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어 사용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독부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독부들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제독부들이 한민족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독부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50% 정도에 가까운 그러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모국에 대해 기여를 했냐라고 했을 때 독립운동,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양적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서 제독법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제독부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또 모국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알려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항상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뉴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제독법의 어떤 모국에 대한 기여,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국인의 제독법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독법에 대한 이해도는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국인들이 제독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또 서로 상호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만남의 장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은 동포에 대한 애정이 공존하는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유리할 때는 한국, 불리할 때는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동포는 해외에 있는 우리 민족의 자산, 그리고 또 유무형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제독포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어떤 긍정적 인식, 물론 이제 제독포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항상 복수국적이라든지 또는 남자들 경우에 병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보면 제독포는 소중한 우리의 어떤 자원이고 자산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미동포 차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동포 차세대의 육성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성인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서 제가 원고는 썼는데 제가 부탁받은 것이 제동포 차세대 육성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받고, 저로서는 지난 27년간 매 주말마다 차세대, 제동포 차세대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주로 재미동포 차세대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그러한 의견들을 조심스럽게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앞서서 두 전문가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로서는 이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해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들의 차세대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데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이런 차세대들이 정말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 있고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저의 경우에는 주로 마이크를 조금 대고 해주세요. 네, 저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의 재외 동포 학생들의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나누자면, 첫째, 지금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42년이 되었습니다. 42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통한 재미 한국학교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을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한국학교 협의회고, 또 재외동포 교육의 산실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매 주말마다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미국에서는 어떤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냐면 이런 한국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3시간, 일주일에 3시간이지만 제 동포들이 이루어서 교육 체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이제는 우리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미국 교육 제도로부터 학점을 인정받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예전부터 조금씩은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정규 학교로부터 우리 한국 학교 이런 교육 활동들이 학점을 인정받느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점 인정을 받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또 무엇을 하냐면 미국의 교육제도에 맞춰서 한국 학교 교육이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순차적인 진행이 되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재미한국학교 협의 자체에서 그 모든 한국학교에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1000여 개의 한국학교가 있다는데 그 많은 한국학교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 주체가 되어서 학점 인정받는 것을 주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보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한국 학생들의 변화하는 학생 분포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자들의 정확한 분포도가 파악이 되고 그것이 반영이 된 학습 교재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작년에는 새로운 커리큘럼도 우리 협의회에서는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지금 현재에서 한국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있지만 보다 많은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에서 개발된 커리큘럼이 100% 반영이 된 그런 교재가 개발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단계로는 학생 분포도가 파악이 되고 그 학생 분포도가 반영이 된 그런 교재가 개발이 됐다면 그런 교재를 가지고 전달해야 할 수준 높은 교사들이 양성되어야 된다. 그런 또 우리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매회 학술 대회를 통해서 50개 주에 흩어져 있는 교사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그런 연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교사 연수회뿐만 아니라 질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잘 구성된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하고 개발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성이 좀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하여서 현지인들의 우리의 경험과 또한 한국 정부에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잘 양성된, 잘 구성이 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육의 마무리 단계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또 낙스 코리안 테스트라고 평가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하는 그런 평가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평가제도가 이 또한 미국 교육제도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마침 미국에서는 7년 전부터 이중 언어 인증 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들도 9/11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제2 외국어의 필요성을 그들도 인식을 해서 미국 교육부에서는 제2 외국어로서 이제 크리티컬 랭귀지라고 해서 몇 개의 언어를 정하고 그 언어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에 제2중 언어 교육제도라는 것을 인증서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낙스 코리안 테스트가 그 인증서를 받기 위한 또 시험을 봐야 될 텐데 그 시험 제도에 낙스 코리안 테스트가 들어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 후세대들을 양성해서 또한 한국 정부의 정말 미래의 무형 자산으로서 우리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재외 동포 자녀들이 잘 정체성을, 아주 한국인으로서의 자랑스러운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그런 후세대들을 양성해낸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헌신, 봉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좀 더 전문적으로 잘 구성된 그런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임찬 교수님의 발표이신데, 임찬 교수님은 갑작스레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올라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찬 교수님 자율집에 나와 있는 발표문을 제가 결론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아까 소개도 빠지신 분이 있는데, 우리 제한동포 문의협회에서 여러 분 오셨는데 아까 소개가 안 됐습니다. 우리 김경희 회장님하고 여러분 오시면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임찬 교수님의 재외동포 신공법 제정의 목표와 내용이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제가 주요 내용만, 결론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동포 기본법 제한 취지와 주요 내용. 1. 재동포 기본법 제한 취지, 헌법 정신 구현. 재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 즉 재외동포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한인 정체성을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재동포 권익 신장, 다양한 교류 사업 실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 종합적으로 재동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이 재동포 기본부의 주요 내용은 1. 재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 발전. 2. 재동포 및 재동포 정책의 정의. 3. 3년 또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3. 재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재동포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4. 재동포 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5. 거주국의 특성에 맞는 재동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6. 재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도 정책을 연구해야 되고, 재국내 참정권 보장, 또 재동포의 의견 정치, 부치간 업무 협조, 거주국별 차별 금지, 국제사회의 조화, 세계 한인 날 및 세계 한인 주간 재정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으로 임찬 교수님의 발표문 요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재동포 복수국적 범위 확대 방안을 가지고 오정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국제인문학과 오정훈입니다. 제가 사실 이 복수국적에 대해서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국적이라는 것이 이제 재외동포 사회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도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이유도 있고요. 그렇다고 옛날에 안 했으니까 계속 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국적하면은 그 나라의 국민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전부터 이제 국적이라면은 그 국가 구성원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국가 구성원이라는 그 국가 개념에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구성원이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국적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하나, 국적은 하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사실 19세기, 그러니까 1895년에 만국국제법학회에서도 국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국적은 하나만 가져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논의되었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국적이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 안 해도 당연히 하나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국적이라는 개념, 복수국적의 필요성을 논의한 것은 이제 20세기, 그것도 특히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 이제 2차 대전 이후 굉장히 이민이 많아지면서부터 이제 논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살고 있는 국가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국가가 언제나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태어난 나라가 아닌 곳에서 또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태어나지 않은, 즉 이민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소속이 우리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제대로 인정받지 않는 상황이 많이 나타났을 때 그 문제가 이제 전통적인 어떤 국가, 국적 하나 개념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 국가 개념이 달라지고 국적 개념이 달라졌지만 그것을 법으로 바꾸는 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떠한 철학적인 이유와 그리고 또 단순히 그 정서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글에는 이제 적어드렸고 5분 내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글로벌 시대다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태어난 나라와 생활하는 나라, 또 어떤 사람들은 딱 한 나라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 이런 상황이 많을 때 단일 국적이라는 것을 좀 다시 생각해보고 시대에 맞게 그 당연하다는 것 또한 달라져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나라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것이 이익이다, 국가 이익이다. 국가의 정책적이라면은 국가에는 무슨 혜택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한국은 오랫동안 국적에 대한 것을 이제 단일국적주의로 1948년에 처음으로 국적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단일국적만 했었고 이제 만약에 국가에 따라서 이제 국적을 부여하는 게 달라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중국적의 상황이 되면은 성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안 택했으면은 한국 국적을 박탈함으로써 자동 정리하고 이런 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제가 이제 논의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도 요즘 복수국적 많이 하는데 분명히 이익이 있는데 그럼 그 이익이 뭔가 봤더니 글로벌 시대에 이제 우리의 재외동포 같은 역할이죠. 거주국과 출신국을 오가면서 글로벌 인재로 확실하게 활동하려면 소속을 복수국적을 가졌을 때 더 분명한 가교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좀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가 많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국적법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민과 관련해서 논의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신데 아직 모르는 동포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은 2011년 1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이제 복수국적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안 허용하는 나라가 아직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신감 있게 개방적으로 하지 못하고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 이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것은 크게 두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복수국적이 된 사람,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요. 한국에서는 국적을 줄 때 부모의 성이 자식에게 가듯이 부모의 국적이 자녀에게 가는 혈통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국인인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받는데 이제 미국 같은데 대표적으로 미국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다 국적을 주는 출생지주의. 부모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보통 이제 복수 국적이 됐을 때 이 사람들 예전에는 성인이 되면 하나 선택하고 아니면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면 이런 거는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양쪽을 오가면서 가교 이런 것에서 그냥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지금 이제 부모의 국적이 자녀에게 간다는 것이 원칙인데 예전에는 그 부모가 1948년에는
아빠만 국적을 줬어요. 엄마 국적은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남녀 평등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제 남녀 평등에 따라서 엄마와 아빠가 국적이 다르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 엄마 국적, 아빠 국적 둘 다 같습니다. 이 아이가 예전에 성인이 되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지금 선택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복수 국적이 인정되고 그 밖에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 결혼이민자는 왜 지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런 경우 왜 복수 국적을 주게 되었냐면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이 결혼이민자는 한국에 정착하려고 와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했는데 때로는 이혼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혼을 하면은 이제 한국에 뭐 친인척도 없고 다시 본국으로 가고자 할 때 그 나라 국적법, 그러니까 국가에 따라 국적법이 조금씩 다른데 그 나라 국적법이 한 번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절대 다시 주지 않는 이런 경우 굉장히 뭐 인도주의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출신국 국적이 외국인이 자기 출신국 국적법이 어떤 국적을 절대 이탈을 못하게 하는 국적법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이제 한국 국적을 받으려고 하면 한국은 단일 국적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 취득, 귀화 시험에 통과하면 저쪽 나라 국적 포기했다는 증명서 내라 라고 했거든요. 1년 이내에 꼭 내야 된다. 근데 그거 못 내기 때문에 아예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 못하는 사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외국인도 일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다 하고 복수 국적을 허용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향적으로 간 것이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만 65세 이상의 동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뭐 캐나다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하고 그래서 한국 국적이 없어지고 살던 분들이 노년이 되어서 한국에서 살고 싶을 때 이제 국적이 외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사는 것이 뭐 F4 비자라고 하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더라도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 했을 때 아예 한국 국적을 부여를 하는데 젊은 사람은 안 되고요. 만 65세 이상만. 65세를 기준으로 했던 것은요. 젊은 사람이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한국에서도 활동하면서 오가면서 활동을 하는데 뭐 세금이라든가 뭐 국민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국민 정서상 약간 박쥐 같은 행동이라고 할까요? 갑자기 외국인이 됐다가 갑자기 한국인이 됐다가 이런 것이 이제 경제 활동이 활발할 때 더 많은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은퇴한 나이 이제 65세 이상의 동포들은 복수 국적을 허용해 줍니다. 이 정도가 지금 있는데요. 뭐 더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논의하는 거는 동포들 사이에 65세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제 선천적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 국적을 굳이 버리지 않고 외국 국적도 취득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나라도 많다라는 이제 요청들이 있고 그것이 사실 진짜로 이민이 많은 나라에서 많이 있었던 법인데 한국은 왜 못 받아들이는가 이런 이제 논쟁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동포들의 정말 좋은 마음, 글로벌 인재로서 나는 외국에서 살고 있어도 내 출신이 한국 아니냐, 내 자식들도 한국의 혈통 아닌가 해서 이제 복수 국적을 좀 이제 전향적으로 개방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한국이 글로벌 인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국적이 이탈되면 국민수가 줄어드는 건데 국민수도 확보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제 국적이 두 개인 사람이 어떤 무슨 국제 분쟁에 휘말렸을 때 그러면 국적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이 나라 사람이다 선언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호를 해주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상황인데 국제 분쟁에 이 복수 국적자가 이렇게 휘말리게 되면 어느 국적에서 지금 도와줘야 되는 건가? 누가 책임인가? 그리고 서로 책임진다고 해도 문제고요. 왜냐면 충돌하니까 서로 너희가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지 않을까 해서 어떠한 그 외교적 보호권 문제가 충돌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국민들 사이에 최근에 이제 동포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개발도상국 출신의 동포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 또 선진국 출신에서 뭐 검은머리 외국인 하고 무시하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복수국적 있는 사람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회주의자 행동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복수국적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그것이 특권층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데에 대한 이제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그 복수국적자가 어떤 특권층을 행사하면 그것이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국민 정서가 나빠져서 오히려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성론과 반대론이 둘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러면 이래서 어렵고 저러면 저래서 어렵고 하면은 보통은 안 움직여요. 그런데 반면에 이러면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 저러면 저런 장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까 전에 이제 뭐 외교적 보호권이라던가, 뭐 이제 국민 여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고민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분명히 장점이 보인다면 그것이 이제 특성론이라는 그 머릿속의 생각만이 아니라 조금씩 복수국적의 이제 범위를 조금씩 확대해보는 건 어떨까? 조금은 더 문제가 없는 선에서 많은 이제 동포들이 이제 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65세보다 좀 낮아지면 어떠냐고 하는데, 그거에서는 약간 그 주무부처에서 굉장히 혹시 너무 어디까지 낮추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 일자리 충돌이라던가 아까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뭐 최근에는 이제 입양인이라고 하죠. 한국 출신 입양인이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한국에 다시 오고 싶을 때 그것은 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제 복수국적 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자기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외국 국적을 나중에 취득한 사람들은 지금 웬만하면 복수 국적이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의 의지로 취득한 게 아니라 미성년자 시절에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면서 이제 수반 취득이라고 해서 자신이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부모 따라서 하게 된 이런 사람들이라던가, 예를 들자면 또는 한국인이 현지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현지에 살려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뭐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없지만 한국도 여러 가지 이유를 했을 때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정은 다 여기 있는데 여기에 자기의 출신 집은 있는데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을 고려하면서 아예 안 움직이는 것보다 한 발짝, 이미 이제 선천적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도 한 발짝 나아갈 것이지만 조금씩 우선순위 확대 범위를 하는 것이 전면 확대보다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시도하는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사람 먼저 하자, 저 사람 먼저 하자라는 걸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민과 이제 국적법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적법을 연구하면서 이민과 연계하고 이민사회와의 그 밀접한 관계의 그 파급력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인 연구 지원, 그리고 좀 연구자의 그 관심 확산의 어떤 계기로서 국가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연구자도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씩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영국 교수님의 세계 한인 귀환동포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대외교육연구원 전영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세계 한인 귀환동포 정책 방향인데요. 시간 관계상 아주 짧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 14%에 해당하는 733만 명이 재외동포로 있고요. 이들은 앞으로 우리의 훌륭한 미래의 인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의 귀환을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로 보게 되고요. 또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귀환해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약 83만 명이 되는데요. 전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10%가 이미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이렇게 귀환해서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을 지원해주는 체계적인 법령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책적 관심 또한 미흡한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관심을 둬야 하고 좀 더 확장된 이민 정책으로 또 거기에서 외국인보다는 우리 동포를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재외동포 정책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귀환해서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귀환 동포 정책이 그동안 경제적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들을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정책 방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재외동포 체류 비자 중에 F4 비자가 있습니다. 재외동포 체류 비자에서는 F4 비자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지만 단순 노무 경제적인 활동 영역에서 단순 노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반대로 방문 취업의 H2 비자의 경우에는 단순 노무업만 허용이 되고 또 다른 업종에서는 종사할 수 없어요. 또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정주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4년 10개월까지밖에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외국인 노동자 정도로 봤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활동 영역의 제한은 귀환해서 살아가고 있는 80만 제한 동포들에게 국내 정착에 있어서 안정적인 정착에 아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 1990년부터 입간법을 개정하면서 니케이지 3세까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들은 일본 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체류 허가뿐만 아니라 이들은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한국처럼 단순 노무만 활동해야 된다, 아니면은 단순 노무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자리를 열어줘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한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노동, 경제 문제, 그다음에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언어 문제, 그리고 의료,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자면 사실 여기에서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제안 중에 하나는 다른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 체류 자격의 일원화입니다. 재외동포 비자로 단순 노무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을 풀어서 예컨대 고려인 동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순 노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순 노무를 할 수 없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체류 자격에 반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 비자의 단순 노무 활동을 풀고 방문 취업 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방문 취업 단순 노무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어떠한 경제 활동이든 자유롭게 그 활동을 보장해야만 이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 내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안 좋냐면 그냥 단순 노무하는 사람, 우리 일자리 맺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이런 그 체류 자격의 일원화가 아니고 이원화로 나라별로 국가별로 체류 자격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동포 비자는 단순 노무 활동
뭐 막는 거 제한 없이 모두 경제활동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방문 취업으로 입국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원한다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시에 재외동포 비자 체류 자격으로 모두 변경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외동포들이, 귀한 동포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에게는, 귀한 동포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이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입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 교육과 보육 문제입니다. 외국인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재외동포 고려인 동포에게 자치 법규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보육이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외동포가 귀환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2세인 자녀 교육에 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뭐 재외동포를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들이 한국에 올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귀환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들에게 귀환 종합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어떻게 절차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소명받았습니다. 이미 재외동포를 포용해야 된다는 것을 소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너무 경제적인 목적, 그다음에 노동자적인 그런 쪽으로만 바라봤는데요. 이제는 그 소명을 할 때가 되었고, 또 대한민국으로 귀환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는 받아들이고 지원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질문이 계신 분은 서로 질문을 해 주시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